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내 주위에서 너무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친구도 벌고 뭐도 벌고 해서 내가 그 시점에 안 달라 있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봐도 광기가 서려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이클은 계속 주고받는 건데 기다리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의 가치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 책에도 레버리지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네. 파트가 나오잖아요. 저도 레버리지 되게 좋아하는 레버리지라는 네. 책 왠지 읽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그 책 만들면서도 느꼈던 게 레버리지를 정말 많이 무서워하더라고 대부분이. 그걸 느끼시니까 그 파트도 써놓으신 것 같은데 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쯤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장사를 하고 계신데 뭐 잘 되는 장사도 아니었어요. 두 분이 벌어서 월 30번 정도 있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네. 장사를 왜 하나 싶을 정도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두 분이 한 1,000만 원 정도를 은행에서 빌려서 쓰면 엄마는 저한테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현재 우리 집이 한 달에 얼마를 벌고 그리고 대출이 얼마가 있고 그 대출의 이자는 얼마이기 때문에 뭐 금리가 얼마여서 이자가 얼마 나간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 대출 이런 거에 남들보다는 친숙했던 것 같아요. 보통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안 하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20살 넘고 그때 바로 이제 모의 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외 주식도 시작하고 전 대학교 때 거의 주식하다가 거의 끝났거든요. 사실은 그 대학생 통틀어서. 근데 그때도 약간 뭐 누구한테 돈을 빌리건 뭐 이렇게 하건 보면 결국에는 이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약간 레버리지를 무섭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고 뭘 한다. 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방법은 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따져보면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제 투자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3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이 300만 원인가 그랬어요. 돈이 안 모이잖아요. 네. 200만 원 모아서 어떻게 돈이 모여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 사람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무조건 필요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주거 비용이라든지 뭐 먹고 다니는 그렇죠. 술값도 있고 뭐 이것저것 따졌을 때 도저히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대리 달았는데 통장에 300만 원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300만 원이 나온 게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은행 가서 돈을 빌린 겁니다. 근데 이 투자의 시장에는 300만 원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 결국에는 모든 투자에는 종잣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나를 완전히 망칠 수 있다. 전 이거는 좀 경계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내가 핸들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라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만약에 핸들링할 수 있을 정도 그게 연봉이라고 하면 왜 연봉 1년이 그냥 날려버렸다 하더라도 뭐 지금 주식이나 코인 때문에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많을 것 같긴 한데 코인 때문에 진짜 예, 많죠. 그 정도 하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진짜 죽겠다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정도가 되면 그래서 약간 투자금은 정말 낮게 설정을 해놔서 그거를 가능성을 보고 여러 개를 투자하는 게 제일 전 맞다. 네. 오히려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했을 시에 그게 실패를 하면 내가 만약에 뭐 인생 살기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투자 방법이 돈 안 드는 투자를 만드는 게 그거였어요. 돈이 들어간 게 없으니까 내 리스크를 거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네. 꼭 레버리지가 대출만이 아니라 전세를 끼는 거 그것도 다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아까 주식이나 코인은 그 레버리지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큰데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라는 그 물건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레버리지의 대출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거죠. 부동산은 상패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패도 없고 네. 제일 좋은 거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사는 게 아니면 전세를 놔주거나 그쵸. 혹은 월세를 놓으면 대출 이자보다 월세 받는 게 더 크면 플러스잖아요.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플러스니까 이런 대출은 그렇게 걱정할 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 자체가 네. 옵션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다주택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약간 정서적, 정치적 뭐 이런 이유로 다주택자를 되게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렇게 아까 집이 5억이었다 15억 됐는데 뭐 그럼 세금이 막 몇 억씩 네. 나오고 이런 것처럼 괜히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1가구 2주택만 됐다가
세금 막 두드려 맞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을 막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기 또 나오는데 요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진짜 뭐 그 부분이 진짜 너무 두려워서 내가 평생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를 한두 번, 두세 번 한다라고 하면 사실 부동산 공부는 할 필요가 없죠. 진짜 말 그대로 평생 그 그쵸, 정도 뭐 네, 거래만 네. 하고 끝난다라고 하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중산층이 되기 위한 구조가 사실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계속 누려가면서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하면서 계속 내가 좀 더 큰 평수 아니면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통해서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투자 뭐 꾼이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따지고 네, 보면 네. 우리나라 뭐 성장에 있어서 계속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돼가지고 뭐 집을 사고 또 실거주기도 하고 이걸 계속 팔아가면서 점점 돈을 불린 케이스. 이것도 사실은 복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종잣돈이 계속 커지면서 올라가잖아요. 또 그런 부분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저 같은 케이스는 또 다르죠. 저 같은 케이스는 완전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공부도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공부를 또 함에 있어서 그만큼 리스크도 주는 거고, 또 세금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세금에 대한 리스크나 세금에 대한 공부나 이것도 필연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 두 개를 이건 선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다주택자가 되면 좋은 점도 굉장히 많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만약에 내가 10종목 가지고 있는 거랑 부동산으로 10개 같이 가지고 있는 거랑 따지고 보면 이걸 사고팔고만 따졌을 땐 난 똑같은 데라고 볼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약간 산업에 대한 부흥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거고, 이건 약간 착취라고 보일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시각 자체는 흐름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은 집 사면 애국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현재 사회가 어떻게 보느냐, 또 집값이 진짜 많이 떨어지게 되면 또 그런 말들은 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건 흘러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이게 투자라고도 볼 수는 있긴 한데요. 제가 주택임대사업자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만약에 세를 줬을 때 제 임차인이랑 저랑 계속 그래도 좋은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가고, 전 그래서 매도 잘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사면 그 사람들 살 때까지는 계속 하고, 그러니까 좋은 임대사업자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은 그랬어요. 네, 투자자라고도 볼 수 있으나 제가 당했던 게 되게 많거든요. 그 당했던 것도 책에 써놨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당했던 거. 당했던 거요? 네. 하나. 제가 그 미아동에 2천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을 텐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2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빌라의 옥상에 가면 물탱크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네. 그 물탱크 방을 약간 개조해가지고 슬레이트 쳐서 이제 만든 방인데, 네. 거기가 이제 당연히 슬레이트 쳐서 만든 방이라서 위법 건축물이기도 할 텐데 변기가 겨울에는 얼었어요. 사실 방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이게 벽이 아니니까. 네. 슬레이트 쳐놨으니까. 근데 그 물이 얼어가지고 아침에 물도 안 나오고 변기가 얼었으니까 도기가 깨지고. 근데 그 도기가 그때 한 3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집주인이 그 약간 시설업자라 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할 거예요. 시설업자였어요. 네. 근데 그 30만 원을 저한테 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는 내가 그 장소를, 임대차라는 거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임대차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내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사실은 미안해서라도 자기가 알아서 갈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저한테 다 넘기더라고요. 그땐 제가 완전 사회 초년생이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는 내가 나중에 임대인이 되면 난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아주 일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이. 네. 제대로 그 전세금만 반환해주면은 좋은 임대인이더라고 저는. 그게 그래요? 제때 안 주는 경우 굉장히 많아서 저도 못 받은 적 꽤 많고. 꽤 많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저는 그래서 제 책의 뭐 리뷰라던가 아니면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상처받는 게 다 거의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저 제목 자체가 사실 자극적이긴 하지만 저거를 안 좋게 사용하면 되게 안 좋게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전세 사기 대출이랑 비슷한 거기도 해요. 다만 저는 좀 차별화를 두고 싶은 거는 제가 뭐 1억짜리 1억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1억 2천, 1억 3천짜리 되는 가치의 물건은 1억에 충분히 싸게 사기 때문에 전세가를 1억에 둔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자마자 어느 정도 그 집에 대해서는 약간 수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빌라 투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세가 더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매매가도 안 오를 시기라고 하면. 네. 근데 그런 거를 정말 수십 채 수백 채 해놓고 전세금을 이제 거기다가
전세자한테 네, 네. 하는 거는 전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위험 부분도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고 하는데 그만큼 현금도 많이 마련해 둡니다. 혹시나 몰라서. 그래서 내줄 때 필요할 때 나간다라고 하면 얘기해요. 다른 세입자 안 구하다 하더라도 제 돈을 먼저 빼준다고.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그 최근 부동산 뉴스 중에서 뭐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던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락장에 대한 뉴스가 네. 유독 많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약간 뉴스의 성향이 좀 하락 유지의 뉴스를 많이 내보내는 편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KB 부동산에서 주간, 월간, 시계열 데이터를 항상 그 업로드를 해줘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 주간이나 월간이나 유독 심하게 하락장인 구간이 있긴 해요. 세종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이런데 누가 봐도 공급이 앞으로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포항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락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다시 상승으로 흐름을 옮기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가속도로 해서 떨어진 후에나 그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을 할 거고요. 또 이제 서울이나 이런 경기 같은 부분에도 이게 작년 한 9월, 10월부터 개별 단지로 따졌을 때는 한 30%까지도 조정을 받은 데가 있어요.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왜냐하면 경기가 2년 전에 사셨으면 잘 못 골랐으면 2배 올랐거든요. 정말 바보같이 올랐으면 2배 올랐고요. 그냥 보통적인 애 올랐으면 3배 올랐어요. 경기가 그만큼 상승률이 너무 컸던 지역이라서 약간 근데 그런 지역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세가 결국에는 그게 고가를 유지를 해줘야 매매가도 그 이상으로 이제 유지가 될 텐데 전세가 유지가 되기 위한 기본 존 자체는 금리가 사실 좀 낮아야 돼요. 이게 왜냐면 금리가 결국엔 전세가 바로 금융화로 연동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쵸.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만큼 가처분 소득 자체에서 주택으로 빠져나간 돈 자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전세가에서 이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그만큼 밑이 탄탄하지 않으면 매매가도 같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 경계가 있고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너무 많이 오른 부분, 그 다음에 금리가 너무 인상이 된 부분, 또 대출 규제가 사실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처음 시작할 때 공약도 LTV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공약 집에는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DSR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그 집담보대출을 그러니까 집에 대한 담보의 가치를 풀어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DSR은 내 수입 대비해 봤을 때 총 부채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얘를 안 풀어주면 돈은 못 버는 사람은 못 빌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DSR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DSR 3단계로 넘어가다 보면 더 이제 부채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본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약간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면 그런 대출 규제가 우선 풀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풀겠어요.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그 당에서는 굉장히 좋을 텐데 알아서 어떻게 보면 집값의 안정화를 이뤄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정말 누군가가 또 곡소리가 난다라면 생각해 볼 것 같으나 아직까지는 따지고 보면 이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상승 사이클 코로나 시기에서 너무 많이 번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곡소리가 날라면 좀 먼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그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결국 그 정책 변화 중에 또 하나 남은 게 결국에 이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완화는 결국 이제 매도에 대한 압력을 일으키는 거고요. 매수에 대한 압력을 일으키려면 취득세가 낮아야 돼요. 지금 12%는 이미 내가 그 집을 사는데 매매 전세 갭 또는 뭐 이런 걸 떠나서 취득세 자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쉽게 갈아타기도 어려워요. 근데 취득세 자체는 사실은 지방세와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부분 연동되어 있어서 바뀌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얘는 시행령으로 못 바꿔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얘는 결국에는 취득세는 그 이제 지방세 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방세 법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2024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가서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완전히 쏠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공약이었던 걸 다시 풀어낸다라고 하면 2024년 후반기에나 뭔가 이제 세법을 고쳐서 취득세를 약간 낮출 수는 있으나 그 전까지는 할까요? 굳이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수요를 살릴 부분인 건데 또 만약에 또 그럴 수 있죠. 그때까지도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뜯어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너무 높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금 자체가 취득 높죠. 양도 높아요. 보유도 굉장히 높아요. 뭐 재산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종부세에서 이미 너무 높아버리거든요. 왜냐하면 1년 전에 거의 종부세율 자체를 2배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모든 세율이 다 높은 공간이라서 근데 기존에는 양도도 못하게끔 중과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매도자들이 자기 물건을 내놓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매수자는 집을 사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수요가 있으니까 집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내놓은 물건은 없지만 살 수 있는 수요가 있어서 올라간 거지만 지금은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매도자는 자기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점이 돼버렸고 수요 입장에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시점이 돼버렸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바뀐다라면 이런 부분이 바뀔 수 있으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아실 얘기도 네. 해주셨는데 이제 책에도 보면 호갱 노노도 있고 좀 네. 되게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아실 말고도 좀 유용한 것들 사람들이 공부하기 좋다 이런 저 거 같은 유용하다. 경우에 이거를 호갱 노노는 약간 단기적으로 많이 살피고요. 그다음에 아실 같은 경우에는 중기, 이 단기 중기를 말씀드릴게요. 단기는 거의 한 달 정도. 그리고 아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옛날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처럼 호갱 노노의 실시간 검색 아파트와 실시간 검색 지역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실시간으로 만약에 보고 있는 실시간 사용자가 어느 순간 별로 없다가 뭐 100 이하에 있다가 어느 순간 1000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 말은 그 지역에 어떤 특정 호재가 생긴 거예요. 그런 건 놓치면 안 되죠. 네. 만약에 그런 지역이라면 바로 전화 걸어서 사면 됩니다. 왜? 자본주의에서 결국엔 사람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주목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관심은 네. 즉 돈이잖아요. 결국에 무슨 교통망이 뚫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에 뭐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물론 그게 뭐 선방향이 된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 주목적인 부분이 아파트가 생기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생긴다는 거니까 더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호갱노노 같은 경우 이제 무료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상권 분석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타 분석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약간 위도, 그러니까 이 지역이 경사도가 얼마인지 아니면 위도가 얼마나 높은지 몇 미터 위에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임장을 안 가본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 단지가 몇 미터 위에 있다고도 판단이 돼요. 되게 좋은 기능이죠. 사시고 보면.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돈이 없을 때 높은 지역에 되게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약간 평지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요. 이제 그런 것도 알아서 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임장 가기 전에 좋은 부분인 거고 또 이제 호갱 노노 자체는 내가 사는 사람이 적은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임장 가기 전이나 매수하기 전에 보면 그 단지에 있는 모든 글들을 읽어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거랑 똑같이 연동된 게 이제 직방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직방 어플도 실제 살아본 사람이 적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점수화도 되어 있어요. 뭐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감안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임장을 제가 만약에 안 가도 만약에 그 점수로 따졌을 때 5점 만점인데요. 4점 이상이라고 하면 실거주자가 살기 괜찮구나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냈으면 결국 빅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뭐 3점 초반이라든지 중반이라든지 보면 여기 뭐 상권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학군이 문제가 있거나 뭐 기타 뭐 직장이 너무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근데 그런 이제 호갱노노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단기로 말씀드렸으면 아파트 실거래가는 약간 중기 이건 약간 한 달에서 한 1년 정도 사이클을 볼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거래량, 매물 증감 뭐 이런 것들이 네. 다 그래프로 표시가 되거든요. 네. 네. 다 그래프로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집계량이 다 매 달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어느 지역에 뭔가 이슈가 생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심도예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통계인 네. 거죠. 관심이 모여버린 거잖아요. 특정 단지에. 그러면은 그렇죠. 네. 연락을 해봅니다. 부동산에. 사장님 여기 무슨 일이 있어서 투자자가 이렇게 사고 있냐고.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누가 나한테 정보를 안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플만 보면 실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거래량까지 이어졌더라면 100%잖아요. 그럼 부동산 몇 개 연락해봐서 이 투자자들은 여기 뭐 보고 들어오고 있냐 물어보고 뭐뭐 때문이다 라고 하고 그 투자자들이 사간 물건이랑 비슷한 금액대가 있으면 사면 됩니다. 왜? 이미 투자자가 한번 끌고 들어간 지역들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현재 있는 매물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은 호가가 높아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 보려고 아시를 많이 사용하고요. 크게로 보면 이제 1년 이상 데이터들, 뭐 20년, 뭐 10년, 뭐 이런 정도의 거시적인 빅데이터를 확인하는 건 전 부동산 지인에서 합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별도로 만들어낸 거는 시장 강도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게 있는데요. 뭐 그거는 제가 뭐 그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으나 뭐 미리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시세보다,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실거래 시세보다 더 앞선 선행지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시장 강도라고. 그러니까 약간 자동차 운전할 때 가속도라고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시장 강도가 100인 상태다라고 하면 시장 강도가 0인 상태에서는 그 지역의 대장주 입장에서 가격이 상승이 시작이 되고요. 100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대장주는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2급지, 3급지 우리가 막 투자를 하기 좋을 만한 갭이 적은 물건들, 그런들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시장 강도가 300이라 되면 이제 우리가 아는 불장 있죠. 그냥 계약금을 막 쏘기 시작한다. 보지도 않고 쏘기 시작한다. 뭐 이런 부분들. 이게 다 수치화로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해 투자 판단을 할 때 전 이것도 오픈북이라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시장 강도를 보고서 이제 시장 강도는 이제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부동산 투자가 좋은 건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은 포물선이에요. 직선이 아니에요. 무덤 부동산의 뭐 실제 시세를 보면 다 사인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결국엔 이게 갑자기 뭐 급등락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럼 결국에 내가 변곡점만 찾을 수 있으면 결국엔 그 상승 사이클만 제대로 타면 됩니다. 요 부분만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한 4개 정도 말씀드렸는데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료이기도 하고요. 그 대학생 때부터 주요한 가치가 돈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책에서. 네. 돈을 향한 관심이 이렇게 약간 남달랐을 것 같은 데는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가난해서 그렇기도 했고요. 네. 또 사실은 뭐 가난 뭐 그걸 그렇다치더라도 저는 돈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저의 최고 관심사는 사실은 수익률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점에 내가 돈이 뭐가 있으면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어봐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 수익률이 됐다. 이 말은 돈을 벌었다의 느낌보다는 내 생각이 맞았다에 대한 그 카타르시스,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좀 좋아하긴 네. 했는데,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출판사에 책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갭 투자를 한 번 해봤는데, 막 그 갭 투자 유행할 때 막 책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어. 그러고서 되나 안 되나 해본 거지. 네. 친구들이랑 술 먹다 야 이런 게 있더라. 네. 되게 좋은 거 같아. 했더니 애들이 그런 게 있으면은 사람들 우리도 다 알지. 그런 거 없어. 그거 다 뻥이야 이렇게. 네가 해보고 되면 말을 해. 네. 그래서 알았어, 내가 해볼게. 그리고서 했는데 되더라고요. 뭐 어제 그런 네. 식으로 경매도 처음 할 때가 그 경매 저자들 막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아 이렇게 좋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러고서 이제 가설을 세우지. 그럼 이걸 사면 이게 다 그렇잖아요. 이걸 그쵸. 사면 어떻게 세를 놓고 어떻게 뭐 대출 얼마에 하면 수익률 얼마 나올 거야. 이렇게 세우고 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세우고 맞췄을 때의 그 기쁨. 전 그래서 부동산이 너무 좋은 게, 주식은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을 사면서 주식은 이미 시장에서 너무 합리화되어 있게 금액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즉 안전 마진이라는 거를 내가 진짜 뭐 비공개 정보를 얻지 않는 한 뭐 어렵잖아요. 네. 근데 비공개 정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근데 부동산은 내가 그 매물을 보고 이미 투자를 하기 전에 이미 내 수익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바로 나와요, 그 자리에서. 왜? 이 물건의 가치는 얼마다라고 제가 판단할 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너 돈 벌기가 쉽잖아요. 물론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되게 짜증내 할 거예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돈 네. 버는 사람은 주변에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식으로 결과적으로 얼마 벌었었는 잘 없는데 부동산으로 벌었다는 사람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 책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저는 항상 뭐를 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집어넣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시에 내가 살 때 2, 3천이 싼 걸 사고 2년 후까지 걔가 2, 3천만 더 오른다라고 가정하면 사실 1억 중반 매물이 2, 3천 오르는 건 되게 쉽게 오르거든요. 그 정도 오른다는 거는 되게 쉽게 오르면, 그럼 내가 이미 살 때 생겼던 안전 마진과 그 후에 2년 동안 오른 2, 3천을 더해서 보면 사실상 1,000만 원 놓고 5천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게 가정이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세금 떼고 이 과정을 내가 300번만 성공할 수 있다라면 나는 네. 100억의 현금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네요. 네. 300번만 성공시키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중에 하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 뭐 150에서 2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계속 넘어가는 거죠. 아. 이런 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책에 부동산 투자에 네. 성공하기 위한 그 세 가지 이렇게 네. 후보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정보력이고요. 정보력. 네. 당연히. 네. 그다음에 자금력. 네. 그다음에 행동력입니다. 이 세 개 중에 뭐라도 하나 없으면 안 될 걸요? 근데 이제 정보력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씀해주신 오픈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그런 어플들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공부해서 해결할 수 그게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제가 그래도 한 10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요즘에도 블로그에서 뭐 이렇게 분석해서 글을 올릴 때 보면 우리나라 모든 단지를 다 분석해서 한꺼번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야가 되게 넓어요. 네. 시야가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급매물을 찾기가 너무 쉬운 거고요. 아. 근데 일반 사람들이 따라하기에는 폭이 너무 넓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근데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잘나서 다른 게 아니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씩 방향이 넓혀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처음에는 부동산의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는 최대한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많은 정보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최대한 많은 정보를. 그런 정보들이 이제 많이들 하시는 유튜브에서 많이 보신다던가 아니면 책은 저는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카페 같은 경우 요즘 투자 카페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오롯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정보든 좋은 정보든 최대한 많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이게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보가 많이 없다라면 나쁜 정보가 들어와도 좋다고 느낄 거고요. 그렇죠. 좋은 정보가 들어오면 좋다고 못 느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많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력은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실 거라고 보면 내가 어느 카페 하나 찍고 이 글 안에 있는 글 다 읽겠다. 아니면 내가 부동산 책을 한 100권 읽겠다라고 마음을 찍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 부동산 투자할 때 100권이라 찍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부동산 경매부터 시작했거든요. 경매장 들어가기 전에 경매책을 한 50권 읽었는데 그 당시에 50권이면 거의 다 읽었던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열정은 있으셔야 되고요. 정보력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자금력이 정말 풍부하시다라면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잘 안 들으실 텐데 왜냐하면 뭐 보통 이게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풍부하면 또 투자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또 돈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오히려 경쟁자가 거의 없는 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돈을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가 어떤 수십억 투자하는 집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냥 돈이 많으면 돈 벌기가 쉽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가 그 자금력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래도 부동산은 그래도 수천만 원 정도, 수천만 원 정도. 네. 네. 왜냐하면 내가 뭐 전세를 받아서 잔금을 치르던 담보대출을 받아서 치르던 네. 그래도 집값에 적어도 한 30에서 40%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금도 내야 되고. 내 첫 투자 물건이 뭐 만약에 뭐 1억 5천이나 2억짜리 물건이라고 한다라면 그럼 적어도 한 5, 6천 정도는 필요한 거니까 그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실행력인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두 개가 쌓였더라면 부동산을 진짜 말 그대로 대학 수업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만 하나도 매매 안 하고 그러니까 시간표 다 짜놓은 다음에 강의도 비싼 거 들으세요. 막 50만 원짜리 이런 거 들으세요. 저는 이런 거 왜 듣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진짜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들한테 뭐 토지 듣고 상가 듣고 아파트 듣고 들었으면 이 사람이 거의 끝판왕이 돼야 되잖아요. 다 들었으면. 네.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요. 강의를 듣는 데서 휘발성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적어도 뭐 강의를 하나 들어보시던가 아니면 뭘 했을 시에는 그 사람이 온전히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정보가 쌓이고 내가 이 정도 투자 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 내가 여기에 얼마 현금을 넣었을 때 2년 지난 다음에 얼마 정도 되겠다. 이 정도 감만 있을 정도라면 적어도 매매 한 건은 해보신 다음에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왜? 지금 뭐 하락장이라서 안 한다면서요. 근데 오히려 더 좋은 시기라니까요. 왜냐하면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되게 많잖아요. 그럼 안 가지는 삶에서 얼마나 이익이에요. 이미 떨어져서 바닥을 다질 때까지 내가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공부할 시간 충분하지. 돈 모을 시간 충분하지. 그러면 바닥을 다졌을 때 내가 한번 사보는 거죠. 그리고 상승장도 한번 겪어보고 이렇게 내가 만약에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3, 4천만 원만 벌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상 직장인이 3년 모아야 될 돈이거든요. 100만 원씩 모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고 묶어놔도 나가요. 맞아요. 그 한 번의 경험 한 번이 진짜 어려운 중요한 것 거거든요.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를 하셨고 또 부동산 투자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실거주로 1가구 갈아타기를 통해서 비과세 받으면서 끝낼 거 아니라고 하고 뭐 2, 3주택 더
많이 해서 저 정도 한다라고 가정을 하실 시에는 결국에는 매매 경험이 많아야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했던 말들이. 네, 네. 맞아요. 매매 경험이 없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같아도 아무리 매매 경험이 많아도 항상 새롭거든요. 새로운 게 항상 뛰어나요. 네. 새로운 그러니까 네. 항상 그런 부분들이 튀어나오고 막 이래서 실행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도 저보다 매매 횟수 많으신 분들은 뭐 저보다 어리건 뭘 떠나서 다 형님이라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노하우가 쌓인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작가님보다 매매 횟수가 많은 사람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전 또 투자계에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여기 바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날고 길어도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너무 잘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보면 사실 좀 삶이 짜증나긴 해요. 왜 사람이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이게 비극의 시작은 비교부터인데 저도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짜증나긴 하지만 마음의 위안은 좀 가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니지 않냐. 네. 그래서 그분들은 네. 저도 이제 몇 분 알잖아요. 네, 이렇게 그쵸. 저자 찾느라 네. 쫓아다니다 네. 보면 진짜 막 그 맨손으로 막 이만큼 부를 네. 읽은 사람인데 뭐 수백채 가지고 계신 사람들 많이 있어서 네. 사실 그래, 뭐 제가 나 뭐 안 한다. 네. 내가 책 내서 나한테 네. 뭐가 좋냐. 그거 다 아무도 안 네. 하시더라고. 안 나오더라고요. 투자자로서는 사실은 뭐 그렇게 성공했는지는 저도 제 스스로 반문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베스트셀러까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 뭐 굳이 겸상은 하지 않겠다 정도. 네.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직접 그 매매 경험 쌓여야 된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좀 공감하는 게 이 책에서 보면은 몇 백만 원 깎은 사례 몇 개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매매하면서 한 번도 못 깎아봤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500 깡다 생각하고 봐요. 요령이 있네 좀. 어떻게 초창기에는 너무 간절해서 많이 깎았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던져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쉽지 않은 거죠. 초창기에는 그래서 뭐 계속 연락 계속 취했어요. 뭐 해주세요 하고. 근데 초창기 때부터 막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사고 싶은데 저 100만 원만 깎아주면 살게요 이러면 안 돼요. 크게 질러야죠. 모든 협상이 반이잖아요. 1000만 원 깎아달라고 했다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럼 500만 원 깎아달라. 중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도 100, 200부터 치고 들어오면 안 되고 500부터 치고 들어가야 2, 300이라도 깎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게 집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더 붙일 필요가 없어서 딱 봐도 안전마진이 있긴 하지만 안 깎아주면 굳이 안 할래요. 그러면 솔직히 여기서 또 이 장 자체가 저는 약간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락장이 가속화됐을 때 하락장이 몇 년 지난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는 매수자만 나타나면 이 매도자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자기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무섭기 때문에 이때는 내고라고 하죠. 협상력이 굉장히 많이 통해요. 뭐이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많이 깎을 수 있죠. 아마 못 깎으신 이유 자체는 매수자 우위의 시장보다는 약간 뭐 매도자 우위의 시장. 너 사기 싫으면 사지 마. 막 이럴 때가 많으셔서 그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진짜 공포의 장으로 들어가서 매수를 시작하시다 보면은 많이 이게 협상력은 생깁니다. 제 책에서도 제가 전국에 있는 지방을 다 샀는데 모든 지방이 다 상승 사이클 전에 들어간 거예요. 아직 상승 사이클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하락 사이클이 한 3년 진행됐고 바닥에서 1, 2년 다지고 있고 이때 들어가서 내가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맞춰줬죠. 왜? 무서울 때이니까. 공포에 질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약간 현재 내가 협상을 하기 있어서 어느 우위에 있냐 이것도 따져볼 부분이긴 해요. 이거는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약간 그 부동산이 결국은 또 실거주하는 상품이잖아요. 네. 잭파시님께서 실거주하고 싶은 데가 있나요? 실거주가 하고 싶은 거 네. 사실은 뭐 많이 있죠. 뭐 한강 보이는 아파트들 다 갖고 싶긴 해요. 사실은 네. 이 책에서도 제가 가장 그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힘들 때 오면 여기 여의나루에 앉아가지고 맞은편이 그 마포 빌딩인가가 예전에는 거기가 뭐지 로켓 배터리 빌딩이었거든요. 제 기억엔 그래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로켓 배터리로 되어 있었어요. 뭐 그런 거 보면서 한강 내가 다 갖겠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뭔가 저는 딱 보면 갖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뭐 하나를 꼽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비싼 건 다 갖고 싶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네. 사람들은 그냥 아까 말한 공부로 끝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다 그냥 듣고
와 저런 좋은 게 있네 하고 말 거라서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다 이 시장에 들어가도 안 돼요. 뭐 그렇게 하죠. 그래도 이제 용기를 낼 수 있는 분들한테 네. 이제 좀 떠먹여 주는 거지. 예를 네. 들면 아까 말씀하신 명동이다, 네. 뭐 아까 강남이다든 뭐 가장 최근에 하셨던 사례 하나를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지금 요 지역에 뭐 요 정도의 어떻게 보면 플러스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거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공부를 좀 하실 때 저는 근데 사실 공부라고 하면 말이 좀 되게 어려워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네. 공부를 그리고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유명한 사람들한테 강의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는 자세히 안 가르쳐 줄 거고 그쵸. 실제로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뭘 사는 게 구조가 안 맞아요. 그 사람이 직접 알려주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내가 결국 그 정보를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 살 때 보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여기가 시작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은 공부하고 물건 검색을 아예 안 해요. 왜? 물어보면 난 형편이 안 돼. 맞아요. 난 여유가 없어. 뭐 이걸 진행을 뭐 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10년 동안 매크로 돌리듯이 검색했거든요. 그래서 손에 지금 관절이 약간 무리가 있어요. 너무 매크로 계속 돌려가지고 손크로로 계속 돌려서 손에 가지고 문제가 좀 생겼는데 어쨌든 그거 네이버 부동산 계속 검색하다 보면 내가 로봇인지 알고 그게 떠요. 경고음이 떠요. 보안 그 문자 정도로요? 치려고. 그게 한 3-4시간 동안 계속 검색하면 그게 뜨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하고 내가 잘 때 손이 약간 따끔따끔하고 주무신다.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저는 한 6개월만 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안 하셔서 못해요. 근데 저는 아까 그 특정한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앞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안 올라오는 부분을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요 시장도 제가 강의도 했고 책도 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 시장이긴 하지만 강남 오피스텔로 예를 들어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저는 PC보다 모바일로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화면에 뎁스라 그러죠. 처음에 물건을 찾을 때 보면은 단지까지 안 나와요. 그냥 매물 수만 나오고 화면을 계속 이제 키워가다 보면은 단지가 떠요. 네. 그러면 내 커서를 그 강남역 근처 위에다 올려놓고 검색하다 보면 그 단지가 몇 개가 뜨냐면 한 242개에서 250개가 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바운더리에 오피스텔로 놓고 검색했을 시에 250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몇 개 안 돼요. 250개면. 왜냐면 너무 노후화된 거는 뒤에 맨 끝에 있고 인기도 없는 것 맨 끝에 있고 그다음에 너무 호실 작은 것들 해댈 수 없는 것도 맨 끝에 있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막상 봐야 될 거 한 50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를 강남대로가 있을 시에 그 강남역 밑으로 강남대로잖아요. 9호선 아까 신분당선 쪽으로. 네. 그럼 이제 왼쪽에는 서초, 오른쪽에는 이제 역삼이 되고 전 그다음에 테헤란로 요 부분들 다 오피스텔이 되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제가 거기에 4개 가지고 있거든요. 다 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의 풀피로 샀고 그런 것들을 처음에 뭐라 그럴까? 그럼 이게 싼지 안 싼지 어떻게 알아요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감각이 우선 없으시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전세가보다 싼 매매가만 찾으세요. 같은 단지인데 네. 전세는 왜? 얼마고 매매는 얼마? 단지로 찾아보면은 결국엔 그 맨 첫 화면이 매매가 전세가거든요. 그러면 뭐 매매가가 1억 9천 그리고 물결 표시돼 있잖아요. 이 물결 표시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그 단지에서 나오는 최저가 물건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매매가에서 1억 9천이 보여요. 근데 전세가에서 2억 1천이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그러면 500 깎어 1억 8천5백 산다고 가정을 해. 그래도 또 깎을 생각. 근데 2억 1천이잖아요. 네. 2억 1천에 이미 전세 매물꾼이 있는데 내가 2억 1천에 넣으면 안 팔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얘랑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나는 조금 싼 2억에. 그리고 또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2억부터 상한선이 2억 넘어가면 안 돼요. 2억까지가 돼요. 네. 때문에 그럼 난 2억의 전세를 넣어라고 하면 내가 만 1억 8천5백 살 수 있으면 1,500 풀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예, 이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뭐가 좋으냐면 트래킹으로 수치가 계속 입력이 될 거예요. 네. 계속 보다 보면 안 보기 때문에 그 단지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이 연습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요. 하루에 2-3번씩 열어봐요. 그냥 열어봐가지고 한번 쭉 늘리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금액보다 2-3천만 원 싼 게 있는지 찾아요. 전 이거 5분이면 찾거든요. 5분에 찾으면 제가 투자하거나 아니면 제 지인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 거 보면. 네. 왜? 안전마진이 전 확실히 보이잖아요. 안전마진이라는 게 내가 현재 산 매매가 그 안전마진도 따지기 쉬운 거는
만약에 그 단지의 실거래가가 한 2억 1천 정도에 있어요. 근데 내가 본 물건이 1억 9천이에요. 그럼 그거는 한 2천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런 거를 안전마진이 소액투자로서 500이라도 더 있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무조건 사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단서조항을 달아야죠. 네가 500만 원 깎아주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하고 나서 하면 됩니다. 근데 안 깎아줘. 그럼 어떻게 해요? 안 깎아주면 500 싫으시면 저 300이라도 괜찮습니다라고 다시 연락이 다시 합니다. 얘기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과의 협상이잖아요. 네. 결국에 협상인데 내가 굳이 거기 무릎 꿇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상태 해야 돼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내 주위에서 너무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친구도 벌고 모두 벌고 해서 내가 그 시점에 안 달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안 달라 있고 저 블로그 운영할 때도 작년에 추석쯤에 그렇게 경기도 아파트 사고 싶다고 연락이 많이 왔어요. 무조건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누가 봐도 광기가 서려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고 싶다고. 근데 저는 최저점에서 2~3배 오른 걸 어떻게 사실 생각을 하냐라고 해도 산다라고 하길래 사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엔 이거를 부동산을 아까 포물선 얘기했는데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도 있고 사이클은 계속 주고받는 건데 기다리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못 기다릴 것 같으면 그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시점에 어디가 그래도 안 올랐나? 그 지역 정도는 찾아볼 수 있으셔야죠. 근데 뭐 지방 투자는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게 안 가보셔서 그래요. 만약에 어떤 지역이 아직 상승이 안 됐다고 하면 차 몰고 한번 가보시고 만약에 이걸 임장이라는 이름으로 거창하게 가시다고 하는 것보다는 뭐 그냥 뭐랄까 육전에 막걸리 한 잔 먹는다. 그래서 장소 하나 찍어놓고 그렇게 임장 예. 재미지. 그러니까요. 돌아다니면 재밌잖아요. 예. 네. 그냥 뭐 돼지갈비 구이 하나 먹는다 싶고 하나 찍어놓고 가서 뭐 호텔에서 한번 자고 그 집 하나 보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얘기도 한번 해보고 처음에 얘기가 어려우실 게 안 해보면 안 해볼수록 초짜 티가 팍팍 날 거예요. 맞아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말 한마디 하기도 그렇고 저쪽에서 냉랭하게 나오면 나도 상처받고 뭐 울면서 집에 가고 막 이럴 텐데 이것도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랑 안 맞는다라고 하면 서비스업에 대체제 많잖아요. 나랑 맞는 사람을 찾는 연습. 근데 죽이 맞아. 그럼 얘기도 돼. 그리고 서울 올라왔는데도 또 문자도 하면서 뭐 대화가 이렇게 되면서 이 부동산 사장님은 추천해준 물건도 생겨. 그러다 보면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생기다 보면은 나에게 기회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첫 시작이 집 밖을 나가는 건데 공부를 하시고 손품을 파시고 발품까지도 팔아 보셔야 네, 맞아요. 전부 사이클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김학렬 소장님 생각나네요. 네. 김학렬 소장님도 부동산 그거 막 그 리서치 다니실 때 네. 그거 전국을 돌아다니시니까 그 가는 데마다 맛집 그래서 맛집 지도를 다 그려놓으셨잖아요. 네. 블로그에다가. 맞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돌아다니셨다고. 그렇습니다.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뭐 맛집 가는 것도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주말에 와이프 끌고 갔다가 오고 와이프는 짜증 나겠죠. 와이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다니거든요. 그럼 저는 금요일 새벽에 이제 물건 찾은 다음에 토요일 날 걔 가까이 가가지고 야 가자라고 하자고. 네. 토요일 아침부터. 근데 뭐 그래서 근데 열심히 따라오긴 합니다. 근데 관광 도시들이 좀 오르는 것 같아요. 뭐 관광도시들? 이제 사이클 있겠지만 네. 결국은 서울을 중심에 둔 관광 도시들이 좀 그래도 받쳐주는 것 같고 다른 도시를 이 근처에 있는 관광 도시들은 거의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냥. 근데 서울 근교부터 먼저 오르는 게 아닐까 싶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자꾸 움직이니까.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네, 감사하고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독자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뭐 어떤 거 해주실까요? 네. 지금 촬영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네. 네, 즐겁고 다행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 있지만 제 나름대로 많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많은 말씀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고 맨 끝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제 물건 검색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임장을 가시는 부분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개를 계속 번갈아면서 계속 일주일마다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를 것 같고 또 괜히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제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시면서 또 너무 짧게 뭐 내가 1, 2년 안에 이거를 끝을 보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저도 10년 동안 해서 사실 이룬 거잖아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에 빠져나가시지 않고 계속 안에만 있으시고 뭐 크게 성공하다기보다는 적은 소액으로 몇천만 원씩이라도 꾸준하게 1년에 한두 차라도 하시면서 오래 버티실 생각하시면은 길게 보면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되게 재미있는 말씀, 네.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